어머니, 이제 저희 집이니까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셔야죠. 등기 이전 다 끝났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짐은 제가 현관에 빼놓을게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던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믿고 70평생 피땀 흘려 일군 전 재산 32평 아파트를 고스란히 넘겼습니다. 도장 찍은 지 24시간도 채 안 됐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청소해놓고 나가라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2, 서울 은평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치욕을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식한테 속아서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어미의 이야기를요.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저처럼 자식 믿고 며느리 믿고 전 재산 넘겼다가 하루아침에 쪽방촌 신세 될 뻔한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효도한다고요? 며느리가 착하다고요? 제발 절대로 집문서에 도장 찍지 마세요. 저는 그 도장 하나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참담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뺏긴 집을 되찾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감이 가시거나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27에 결혼해서 남편 태수 씨와 45년을 해로했습니다. 태수 씨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저는 을지로 골목에서 허름한 식당을 했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시장에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행주를 놓았습니다. 손마디가 퉁퉁 붓고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이 악물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은평구에 32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박순자, 내 이름 석자가 찍힌 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자식들한테 물려줄 보금자리가 생겼구나. 그게 그 시절 우리 세대의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두 아들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아들 재민이는 조금 늦었지만 묵묵히 제 앞가림은 하더라고요. 재호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소기업 과장까지 승진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허리 굽혀가며 일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 숨 돌리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5년 전 태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석 달을 버티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45년을 함께 살던 집이 그토록 텅 비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밥상에 수저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밥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자식들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밥을 떠넣으며 버텼습니다. 그 시절 큰 며느리 수진이는 참으로 살뜰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보다 더 서럽게 울면서
절 부축해 주더니 장례가 끝난 뒤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명절이면 제가 손사래를 쳐도 어김없이 두 팔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고요. 재호한테 시집 온 지 20해가 훌쩍 넘었는데 단 한 번도 시어미한테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목소리를 낮추고 공손하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랬거든요. 솔직히 털어놓자면 저는 작은 며느리보다 큰 며느리한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작은 아들 재민이네는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느라 형편이 빠듯해서 명절에도 잘 못 올라오거든요. 그에 비해 재혼에는 서울에 살고 수진이가 저렇게 지극정성이니 자연스레 정이 쏠렸어요. 손녀 하은이도 어릴 적부터 제가 많이 봐줬습니다. 하은이가 할머니 하면서 제 무릎에 폴짝 올라앉을 때면 아, 이래서 손주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재호한테 아파트를 물려주겠다고 결심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올해 초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 지금 증여로 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더라고. 저도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금이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절반 가까이 나라에 내야 한다는 이야기요. 재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이 집은 제가 죽고 나면 재호한테 갈 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재호야,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 집 내 이름으로 넘기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재호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리가 모시지. 증여라는 게 서류상 이름만 바뀌는 거야. 엄마는 평생 이 집에서 사시는 거야. 우리가 엄마 모시고 같이 살면 되는 거지. 그 말에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며느리 수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내보내겠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신데요. 등기야 저희 이름으로 해도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게요. 그러면서 수진이가 제 손을 꼭 감싸 쥐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스하던지요. 눈시울이 붉어져서 고개를 돌리는 수진이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며느리 복은 타고났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며느리한테 집을 물려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은 채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등기 서류에 또박또박 서명을 하고 70평생 피땀 흘려 일군 전 재산을 큰아들 이름 앞으로 넘겼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번 넘기시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신신당부했을 때도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며느리도 더없이 착하고요. 그 도장 소리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된 그날 저녁 재혼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손수 갈비찜을 해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손녀 하은이 취업 준비 이야기도 나누고 제호 회사 이야기도 하고 참으로 화목한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 고기를 덜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이 그토록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돌아가신 태수 씨가 꿈에 나타나서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애들한테 맡기고 편히 쉬어. 꿈속에서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편히 쉬어도 되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 있고 살뜰한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달콤한 꿈은 다음 날 아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재혼애가 열쇠를 갖고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아침밥이라도 차려주러 온 건가 싶었어요. 부스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수진이가 커다란 비닐봉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목소리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차갑고 사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물었어요. 수진아, 이 아침에 무슨 일이니? 수진이가 비닐봉투를 거실 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싸시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짐? 무슨 짐? 어머니 짐이요. 오늘 중으로 나가셔야 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수진이가 무슨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되물었어요. 수진아, 아침부터 무슨 농담이니? 어디를 나가? 그런데 수진이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 아니에요. 어제 등기 이전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사실 수는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어제 내가 뭐라고 했어? 평생 모시겠다고 했잖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고.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넘게 시어미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비웃는 거였습니다. 저를 대놓고 비웃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니도 참. 그 말을 진짜로 믿으셨어요? 그건 뭐 인사치레로 한 말이죠. 설마 진짜로 같이 살 줄 아셨어요? 인사치레요. 인사치레라고요. 평생 모시겠다는 말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는 말이 고작 인사치레였다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파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면서 물었어요. 수진아,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네, 나가셔야죠. 어머니, 이제 저희 집이잖아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던지요. 마치 당연한 걸 왜 모르냐는 투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재호를 찾았어요. 재호는? 재호 어딨어? 재호 씨요? 회사 갔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재호가 이 사실을 알아? 내가 나한테 이러는 거. 수진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히 알죠.
어젯밤에 저희끼리 얘기 다 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에는 집이 좁다고요. 하은이가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는데 신혼방이 필요하거든요. 하은이가 결혼한다고요. 손녀 하은이는 이제 겨우 22이에요.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아이가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건지. 그건 그냥 핑계였습니다. 저를 내쫓기 위한 핑계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알아? 내가 40년 넘게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산 집이야.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집이라고. 수진이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과거형이잖아요. 어머니 집이었죠. 이제는 저희 집이에요. 등기부등본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어제 제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어서 넘긴 그 서류요. 법무사 선생님이 한 번 넘기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신신당부했던 그 말이 갑자기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더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저를 이 꼴로 만든 겁니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나갈 데가 없어. 저는 난생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70평생 굽히지 않던 고개를 숙이고 아껴온 며느리한테 애원을 했어요. 내가 큰 방 쓰겠다는 것도 아니야. 작은 방 하나, 구석방 하나만 있으면 돼. 밥도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아무 폐 안 끼칠게. 제발. 수진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제가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해요? 저희끼리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남의 눈치요. 제가 남이에요. 가족이었잖아요. 명절마다 용돈 쥐어주고 아플 때 병원비 보태주고 하은이 학원비까지 대줬잖아요. 그게 다 남이 할 일이었어요? 저는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자 수진이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잘해주셨다고요? 어머니, 그거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저도 20년 넘게 참고 살았거든요. 명절마다 제사 차리고 시아버지 병수바라고 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비위를 맞췄다고요. 제 비위를요. 저는 한 번도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 조심했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시험이 노릇한다고 싫은 소리 들을까봐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거라고요. 수진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시집 올 때부터 이 집 노렸어요. 은평구 32평이면 지금 시세로 10억은 넘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20년 참은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요. 20년 동안 집을 노리고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고요. 그 세월 동안 제가 본 건 전부 가면이었던 겁니다. 가짜 웃음, 가짜 눈물, 가짜 효도. 전부 다 연기였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만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비닐봉투를 제 앞으로 툭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세요. 아, 그리고요. 수진이가 거실을 휙 둘러보더니 덧붙였어요. 나가시기 전에 청소 좀 해주세요. 집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셔야죠. 청소요. 청소를 해놓고 나가라고요.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요. 제가 피땀 흘려 장만한 집에서요. 청소부처럼 쓸고 닦고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수진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섭게. 수진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내가 그냥 당할 줄 알아? 그 순간 수진이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비웃는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뭘 어쩌시게요? 이미 증여 다 끝났는데. 법적으로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두고 보자.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가 떠올랐어요. 30년 전 제가 을지로에서 식당을 할 때 단골로 오시던 젊은 변호사님. 그분이 지금은 꽤 이름 있는 가사 전문 변호사가 됐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양현수 변호사님 사무실이지요? 저 박순자라고 합니다. 혹시 양 변호사님 계시면 바꿔주시겠어요? 급한 일이에요.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 괜히 돈 낭비하지 마세요. 뭘 해도 안 돼요. 저는 수진이를 무시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저예요. 을지로 순자식당 했던 박순자요. 오랜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서요. 지금 바로 증여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양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요. 바로 다음날 며느리가 저더러 청소해놓고 나가래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양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오늘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수진이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 나한테 청소해놓고 나가라고 했지? 그래, 청소는 해줄게. 대신 너희가 이 집에서 청소당할 줄 알아.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양현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내뱉은 말들이 귓전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20년 동안 집을 노렸다는 말, 청소해놓고 나가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팍에 대못처럼 박혀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린 때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0 먹은 할머니가 버스에서 훌쩍이는 꼴이라니 창피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양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30년 전 풋풋한 청년이었던 분이 머리에 서리가 내린 중년 신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고 지난 이틀간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양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증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며느리의 막말을 녹음하거나 쫓겨나는 정황을 기록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짐이 현관에 쌓여 있었어요. 옷가지며 이불이며 세면도구며 온갖 것들이 커다란 비닐봉투에 담겨서 쓰레기처럼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모아온 제 물건들이 제 삶의 흔적들이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직도 안 나갔냐며 짐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재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좀 도와달라고. 수진이가 엄마를 내쫓는다고요. 그런데 재호는 한숨만 쉬더니 수진이가 요즘 예민하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일 있다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꺼진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아들인가? 48년을 키운 아들이 맞는 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수모를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 보따리를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작은 아들 재민이한테 전화를 했지만 지방에서 좁은 투룸에 5 식구가 사는 형편에 제가 얹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주변에는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비참한 밤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어찌나 무섭게 올랐던지 제가 가진 3천만 원으로는 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월세를 알아보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하는 고시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32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시원 신세가 될 판이었어요. 부동산을 나와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데 마음은 한겨울처럼 싸늘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양 변호사였어요. 양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증여 직후 바로 쫓아낸 정황 자체가 배은망덕의 증거가 된다고요. 다만 며느리의 막말을 녹음해 두면 더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낼 곳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어젯밤 찜질방에서 잤다고 대답했어요. 양 변호사가 아는 분 중에 단기 임대를 놓는 분이 있다며 거기서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소송이 끝나고 정리해도 된다고요. 며느리한테 청소부 취급을 당했는데 30년 전 단골 손님이 이렇게 도와주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배웠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녹음 앱이라는 걸 써봤어요.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원룸에서 첫밤을 보내고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찜질방에서 뒤척이던 어젯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양 변호사 덕분이었어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양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녹음을 할 때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상대방이 스스로 본심을 드러내게 해야 한다고요. 일부러 자극하거나 유도 신문처럼 하면 나중에 증거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막말을 하면 그걸 담으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처럼요. 수진이는 이제 저한테 가면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만나기만 하면 막말을 쏟아낼 게 뻔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하은이야. 손녀 하은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하은이를 시켜서 뭔가 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은아, 할머니 괜찮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이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는 몰랐구나.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아이는 정말 몰랐구나. 하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엄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 말을 듣고 하은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하은이를 달랬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너는 부모님이랑 싸우지 마. 내가 힘들어지면 할머니가 더 마음 아파. 하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큰아들한테는 배신당했지만 손녀만큼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하은이한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할머니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알려달라고요.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하은이가 바로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제가 귀 기울이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기분이었어요. 양 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고 손녀 하은이라는 내부 동지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며칠 후 저는 남은 짐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은평구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핸드폰 녹음을 켜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거실에서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빨리 볼일 보고 나가라며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안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가 앞을 막아서며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물건은 다 현관에 뺐으니까 그것만 들고 가시라고요. 이제 어머니는 이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한마디 더 던졌어요. 내가 정말 이럴 거냐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냐고요. 수진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싫었다고요. 2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해방이라고요.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했어요. 저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이제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확보한 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 변호사가 말했어요. 녹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이 발뺌하면서 그날 감정이 격해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요.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내쫓으려 했다는 정황이 여러 개 있어야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더 모으겠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젯밤에 또 할머니 얘기를 했다고요. 거실에서 소곤소곤 대화하는 걸 하은이가 방문 틈으로 엿들었대요. 하은이가 전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재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변호사를 만난다는데 뭔가 꾸미는 것 같다고요. 빨리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 걸려도 뺏길 게 없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바로 양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양 변호사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고요. 지금 바로요. 그날 오후 양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파트가 매매되거나 담보로 잡히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서류를 내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구나 싶었어요.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작은 아들 재민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재민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니? 형네 집에 한번 가줘. 형수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봐. 재민이가 당장 올라오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재민이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재민이 핸드폰에도 녹음 앱을 깔아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줬어요. 재민이가 형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원룸에서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어요. 형수가 하는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요. 시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 아파트 받아낸 게 천만다행이라고 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요양원 비용으로 다 날릴 뻔했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상속받을 것도 없으니 명절에 얼굴 비출 필요도 없다고요. 재민이가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듣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이제 증거가 2개가 됐습니다. 저한테 직접 한 막말, 그리고 동서한테 한 뒷담화. 둘 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양 변호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며칠 후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은평구 32평 아파트에 가압류 딱지가 붙은 거예요. 이제 재혼애가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으려 해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같은 날 양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이 재혼의 집으로 발송됐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증여 취소를 통보한다는 것, 부양 의무 불이행과 배은망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원룸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태수 씨가 저 별이 되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내용 증명이 도착한 다음 날,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갑자기 가압류의 내용 증명이 웬 말이냐고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재호야, 내 아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잖아. 청소해놓고 나가라고 했어. 20년 동안 집 노리고 효도하는 척 했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니. 재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수진이가 말실수를 한 거라고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실수요.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지. 재호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녹음을 했다고요. 엄마가 날 녹음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를 녹음한 게 아니라 수진이를 녹음한 거야. 그리고 재민이한테 한 말도 다 녹음돼 있어. 시어머니 치매 걸리기 전에 아파트 받아낸 게 천만다행이라고 했더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재호가 할 말을 잃은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재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수진이랑 진심으로 사과하고 엄마 모시겠다고 하면 소송 취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재호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요. 아빠가 엄마한테 버럭 화를 냈대요. 당신이 입을 함부로 놀려서 이 지경이 됐다고요. 엄마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대요.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부르겠냐고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수진이 목소리는 예전에 그 공손한 말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실수를 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핸드폰 녹음은 당연히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작은 방 하나 드릴게요. 예전처럼 잘해드릴게요. 제발이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수진아, 지금 그 말 진심이니? 수진이가 바로 대답했어요. 네, 진심이에요. 어머니.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심이라고요. 가압류가 걸리고 소송 위기에 몰리니까 갑자기 진심이 생긴 거겠지요. 제가 말했어요. 수진아, 내 진심은 그때 다 들었어. 20년 동안 집 노렸다고 했잖아.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다고 했잖아. 그게 내 진심이야. 지금 하는 말은 그냥 가압류 풀려고 하는 소리지. 수진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속아온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 냉정함은 당연한 거였어요. 양 변호사한테 수진이 전화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양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다고요. 이 녹음도 증거가 된다고요. 가압류 걸리니까 태도가 돌변한 정황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제 증거가 3개가 됐어요. 저한테 한 막말, 재민이한테 한 뒷담화, 그리고 소송 위기에 몰리자 태도를 바꾼 녹음까지 덫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만 기다리면 됐어요. 소송이 접수되고 2달여가 지나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듬성듬성했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긴다. 그 다짐을 되뇌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양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사모님, 오늘 조정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조정실에 들어서니 재호와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입술을 꾹 깨문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어머니 하며 손을 잡던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원수를 보는 눈이었어요. 조정위원이 양측의 사건 경위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양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원고 박순자가 피고 김재호에게 은평구 아파트를 증여한 것, 증여 당시 피고 측이 원고를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러나 등기 이전 바로 다음 날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청소해놓고 나가라며 퇴거를 요구한 것. 조정위원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등기 이전 다음 날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양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3개와 녹취록, 그리고 하은이가 작성한 진술서까지. 조정위원이 녹취록을 읽어 내려갔어요. 조정실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이니까요.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셔야죠. 저 시집 올 때부터 이 집 노렸어요. 20년 참은 거예요. 시어머니 치매 걸리기 전에 아파트 받아낸 게 천만다행이야.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목소리로 녹음된 증거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수진이 측 변호사가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감정이 격해서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양 변호사가 바로 받아쳤어요. 말실수가 3번이나 반복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녹음을 들어보시죠. 가압류가 걸리자 태도가 돌변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심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호와 수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원고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원래 모시려고 했는데 아내가. 수진이가 재호를 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호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조정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권고안을 제시했어요. 피고 측이 자진해서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 증거 상황으로 보면 피고 측에 불리하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수진이 측 변호사가 잠시 의뢰인과 상의하겠다고 했어요. 수진이와 재호가 구석으로 가서 소곤소곤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노인지 굴욕인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측 변호사가 돌아왔어요. 조정에 응하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양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사모님, 이기셨어요. 집을 되찾으셨습니다. 재호가 조정실을 나서기 전에 멈칫하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 나가버렸어요. 조정실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석 달 전 찜질방에서 밤을 새우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었어요. 조정이 끝나고 한 달 뒤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소유자 이름에 다시 박순자 석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70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 열쇠를 받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 냄새요. 거실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가구 배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 때문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양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인사드렸어요. 양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포기 안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요. 제가 한 건 옆에서 도운 것뿐이라고요. 작은 아들 재민이가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고속버스 타고 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장을 받아주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저녁밥을 같이 먹다 내려가곤 했어요. 속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밥은 드셨냐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꼬박꼬박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은이 얼굴을 핸드폰 화면으로 보면서 웃는 게 제 일주일의 낙이 됐어요. 재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하은이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 엄마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요. 조정 끝나고 싸움이 더 심해졌대요. 엄마가 아빠한테 무능하다고 소리 지르고 아빠가 엄마한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따지고요. 결국 갈라서기로 했다더군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일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호가 찾아왔어요.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재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48 먹은 아들이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호야,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달라졌어. 다시 예전처럼 널 믿고 모든 걸 맡기지는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재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게 재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요즘 저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등산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가끔은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요.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웃다 보면 세월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친구들이랑 강원도 바다를 보고 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횟집에서 물회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돌아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태수 씨 생각이 나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지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 안 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 알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한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노후와 존엄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니, 그게 먼저예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자식도 바로 서는 법이거든요. 혹시 저처럼 자식한테 재산을 넘기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검증받기 전까지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